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회용의 박종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수소송에서 청구 취지 작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복수의 피고들이 이제 여러 명 있을 때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공동하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길어져서 영상을 좀 중간에 자르게 됐었는데요. 한번 오늘 좀 간단하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도 청구 취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청구 취지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피고하고 원고가 이제 한 명씩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작성할 수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케이스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원고가 이제 한 명, 피고도 한 명인 경우죠. 네. 원고가 이 한 명이 이제 소유자가 될 거고요. 피고 이 한 명도 이제 윗집의 이제 소유자가 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제일 간단한 청구 취지가 될 건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뭐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될 거고, 뭐 이제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이자를 붙겠죠.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건데요. 이건 이제 간단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 원고 한 명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제 두 명 공동 소유인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지난번에 일반인 분들께서 청구치를 작성하면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이제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 이 공동하여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피고들이 이런 경우인 거죠. 피고들이 50%의 지분으로 각 소유한 경우, 그러면은 원래대로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하려고 한다면은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50만 원을,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5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작성해야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표시를 하면은 이게 이제 틀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좀 생소하긴 한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변호사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이 표현을 쓰시는 게 이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것 같거든요. 공동하여라는 뜻이 연대하여와 이제 유사합니다. 연대하여라는 뜻은 내가 채무자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우리 뭐 보증인 세우잖아요. 연대 보증인 해서 혹시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은 연대 보증인이 이 돈을 갚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채무자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할 경우에 채무자가 100만 원을 못 갚으면은 연대 보증인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지 200만 원을 달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채무자가 100만 원을 갚으면은 또 연대 보증인한테 가서 야 너도 100만 원 더 갚아야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어쨌든 채무자나 연대 보증인이나 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져야 될 총 채무는 어쨌든 내가 빌려준 100만 원이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총 금액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지 두 배로 달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청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총 금액 100만 원 이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 지금 말하는 이제 케이스 2번 원고 한 명이 이제 소유자이고 피고 두 명이 이제 공동 소유하는 경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피고들이 50%의 지분으로 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 아래의 내용처럼 총 금액이 100만 원이다. 우리 배상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각 50%의 지분일 경우에 각각 절반씩
지분 소유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을 쪼개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또 이런 상황에서 잘못 쓰게 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좀 패소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피고 1한테 5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데 공동하여 100만 원을 청구한 거잖아요. 그럼 피고 1 기준으로는 50만 원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게 원고가 청구를 한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패소 부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은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패소를 하면서 시작하는 소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하여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설명이 길어졌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 2의 이제 변형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원고가 이제 2명인 거죠. 우리 집이 아내랑 나랑 함께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윗집은 이제 단독 소유다.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피고는 1명인 거고 우리 집이 이제 2명인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제 각각 쪼개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쪼개면 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이제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50만 원을 지급하라. 이 경우도 이제 케이스 유형이 2번 이제 복수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 역시도 이제 지분별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에 맞춰서 이 금액을 쪼개서 피고들한테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 금액이 우리가 총 받아야 할 금액이 100만 원이었을 때 가정을 해보면은 아내와 나랑 50%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윗집 피고 소유자한테 아내는 50만 원 달라고 하고 나한테도 50만 원 달라고 해서 총 금액 100만 원 맞추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요새는 많아요. 이제 부부 공동명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집도 2명인데 윗집도 2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 이거 이렇게 표시할까요? 케이스 2-2 해서 원고도 이제 2명이고 공동소유인 거죠. 공동소유. 피고도 2명. 공동소유인 경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피고 1명이 원고 2명한테 각각 쪼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산정을 해보면은 원고들도 50%씩 비율에 따라서 소유를 하고 있고 피고들도 50%의 비율에 따라서 소유한 경우를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할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청구치를 좀 쪼갤 수 있습니다. 피고 1은 원고 1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 2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2는 원고 1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 2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라. 총 손해가 우리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원고들도 50% 비율, 피고들도 50% 비율에 따라서 청구를 할 때 청구치를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지저분하니까요. 실제로 청구치를 작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아마도 이제 청구치를 작성을 하고 뒤에 지연이자라든지 소촉법상의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부대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피고 1이 원고 1에게 2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원고 2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1의 총 책임은 이제 50만 원이고 피고 2도 원고 1, 2에게 각 25만 원씩 지급하면서 피고 2의 총 책임도 이제 25만 원. 그래서 피고 2의 총 책임이 50만 원. 그래서 피고 1, 피고 2가 합쳐서 100만 원. 그래서 총 손해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저희가 청구치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케이스 3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윗집에 임차인이 이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이제 청구치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경우에는 이제 부수 원인이
분명한가, 불분명한가에 따라서 좀 청구 취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누수 원인이 분명하다 이 케이스에는 누수 원인에 따라서 책임자를 선택하여 청구 취지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누수 사건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문이 이제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이 되는데요. 이 공작물 책임 뭐 법령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이제 누수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아마 여러 가지 뭐 판례도 검색하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작물 책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1차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부담하죠? 점유자가. 그리고 2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제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구조상으로 일단은 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건데, 이 케이스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당사자들이 점유자이자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도 이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크게 고민이 없는데, 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이제 명백히 좀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법원의 이제 업무를 좀 살펴보면은 무조건 점유자가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책임이 없구만, 그럼 이제 소유자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약간 이런 식의 업무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 책임을 이미 조금 구별해 놓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원의 판사님들이 이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좀 밝혀보자면은, 대체로 이 점유자 책임과 소유자 책임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대체로요, 법원에서는 쉽게 관찰이 가능한가, 점유자가 이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인가, 이런 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화장실 우리 난방배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보죠. 난방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이제 물이 툭툭툭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난방배관은 이 아파트 이제 슬라브층에 매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방배관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유자 책임으로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난방배관 이런 거죠. 난방배관 우리 눈으로 잘 볼 수 없다. 뭐 모든 배관들이 다 사실은 좀 그래요. 뭐 온수나 직수, 뭐 상수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또 이제 하수와 관련된 배관들, 이런 것들 역시도 좀 매립되어 있어서 좀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은 대체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점유자의 책임으로, 소유자의 책임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전 있습니다. 뭐 싱크대 수전이나 대표적으로 싱크대 수전, 그 다음에 우리 뭐 발코니에 또 수전이 나든지 아니면 스프레이건 같은 거 있거든. 이 스프레이건이 또 잘 터집니다. 이게 동파가 좀 잘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스프레이건에 그 이제 물 쏘는 부분들이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충격에도 좀 깨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뭐 항상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점유자, 임차인의 책임으로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건에서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좀 업무해봤을 때는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고, 이런 책임 소재지에 구별하는 기준은 관찰 가능 여부라든지 점유자가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의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이제 청구 취지를 작성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난방배관이라든지 수도, 하수, 이런 배관의 문제인 게 명백하다. 소유자의 책임의 영역에서 발생한 게
명백하다. 즉 이러면 이제 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겠죠. 소유자, 윗집 소유자에 대해서만. 그러면은 뭐 윗집 소유자가 한 명이면 이제 케이스 1에 따라서 이제 청구 취지 작성하면 되고, 소유자가 이제 복수이면은 케이스 2에 따라서 청구 취지 작성하면 되고요. 그 반대로 말해서 뭐 수전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점유자, 임차인의 책임이다. 임차인이 한 명인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케이스 1, 케이스 2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청구 취지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죠. 어렵지 않죠. 그럼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이제 누수 원인이 분명한 경우를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이제 이런 거죠. 누수 원인이 불분명하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물이 새서 윗집에 갔는데 임차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임차인이어서 잘 몰라요. 이제 소유자한테 말하세요 이런 거고, 그럼 소유자한테 가면 뭐라고 하죠? 소유자가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된다. 또는 나도 모르겠다. 또는 임차인 잘못이지. 왜 나한테 연락하냐?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또 처음에는 협조적이었는데 뭐 몇 차례 좀 누수 탐지했더니 자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또 금방 이제 토라져 버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누수 원인이 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어요. 누수 탐지가 아예 안 됐다거나 누수 탐지를 아예 못한 경우, 또는 이제 누수 탐지를 했는데 매번 결과가 다를 경우, 그리고 누수 원인이 워낙 많다, 다양 다종 복합적인 상황이어서 도저히 이거를 또 이게 임차인의 책임인지, 결국 임차인의 책임인지 소유자의 책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청구 취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주의적으로. 좀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구 취지 이렇게 쓸 거잖아요. 청구 취지 쓸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1항 피고는 원고에게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뭐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하라.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쓰실 거잖아요. 근데 요거 이 1항 2항 쓰시기 전에 이렇게 쪼개시는 거예요. 주의적으로. 피고 누구죠? 주의적으로 임차인은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라. 그 다음에 뭘 써야 될까요? 예비적으로. 이렇게 할 건데, 똑같이 갈 건데, 여기는 뭐가 되죠? 피고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민법 공작물 책임의 법률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뭐 판사님들은 꼭 이렇게 뭐 점유자 책임, 소유자 책임을 먼저 이렇게 탁탁 순서에 맞춰서 검토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누수 원인이 불분명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민법 법률 구조에 맞춰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임차인한테, 점유자인 임차인한테 이 누수 원인의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판사님,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판단을 했을 때 점유자인 임차인이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다음으로 예비적으로, 그러면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면은 소유자한테 책임이 있는지 판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청구의 판단의 순서를 붙이는 거예요. 주의적으로, 예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차인이 윗집에 있는 경우에 청구 취지를 누수 원인이 분명한 경우하고 누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를 각각 이렇게 좀 쪼개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
그래서 어떤 소송 전략이라든지 여러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누수 원인이 다소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은 청구 취지를 이렇게 좀 쪼개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 3까지 확인해 봤네요. 윗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케이스 4, 공용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당사자를 이제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건 이제 소유자의 책임의 영역에 있는 거고,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관리단일까요? 관리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하시면 안 돼요. 관리사무소는 어쨌든 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아파트를 관리를 하는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 거지 법률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 대표 회의가 있고, 물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 대표 회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입주민 대표 회의가 공용 부분에 있어서 책임의 주체가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4를 따로 만든 이유가 우리 아까 케이스 3하고 좀 비슷한데요. 누수 원인이 분명하다면은 구태여 이거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전유 부분, 윗집의 문제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제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하면 되고, 결국 이제 케이스 1이나 케이스 2에 따라서 저희가 청구 취지를 작성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 부분이다. 공용 부분이 명백해. 뭐 우리 집이 이제 옥탑이기 때문에 윗집에 따로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옥상층의 문제가 확실하다. 여러 누수 탐지 업체를 불렀지만 어쨌든 뭐 옥상층에 문제가 있는 걸로 계속 원인이 나온다. 뭐 이건 공용 부분이 확실하다. 이 경우에는 뭐죠? 입주자 대표 회의만 저희가 이제 청구취지 작성하면 되겠죠. 피고 땡땡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제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케이스 1이나 케이스 1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민할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누수 원인이 또 이제 불분명한 경우네요. 결국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뭘까요? 누수 원인이 전유 부분, 윗집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에 어딘가에 존재할지 잘 모를 때, 또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문제가 중첩된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청구 취지에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임차인 청구 취지 작성하는 것처럼 주의적으로 피고 윗집 소유자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피고 땡땡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쪼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누수 원인이 불분명하긴 한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윗집 아니면은 뭐 전유 부분 아니면 공용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판사님한테 이제 판단의 순서를 좀 붙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윗집 소유자 전유 부분의 책임일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먼저 판단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이제 공용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쪼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청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테라스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우리 이제 아파트 최상층 보면은 테라스 층에 있어요. 요새 많아요. 빌라 같은 경우에도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이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테라스 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라스 층에 발생한 화자로 인해서 누수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 테라스가 전유 부분이냐 아니면 이제 공용 부분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쟁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랫집 입장에서는 아니 테라스 층은 그 층에 어떤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세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건데 이건 뭐 전유 부분 아니냐. 근데 테라스 세대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건물하고 외벽을 일체로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집 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거지. 내가 관리사무소에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다 열어주고 이거는 이제 공용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테라스가 이제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매 사건마다 그 사용하는 현황이라든지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리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껌껌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의적 예비적으로 쪼갭니다. 판사님, 확인을 해보니까 테라스층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한데요. 지금 이게 전유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주의적으로 이게 전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제 윗집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해주고 이게 전유 부분이 아니라는 경우에는 이제 아랫집 소유자가 우리 공용 부분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가 책임을 좀 부담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의 순서를 나눠서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누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중에서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책임이 경합되는 경우 이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아까 말도 많았던 그 공동화열을 좀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피고들이라고 한 다음에 윗집 소유자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겠죠. 피고들은 이제 공동화열 이때 표현을 쓰는 거죠.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때 쓰게 됩니다. 누수 사건이 약간의 그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누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다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집의 전유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좀 뭐 흔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윗집에 창호 코킹에 문제가 있어서 비가 올 때마다 막 물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가만 보면은 외벽에 또 크랙도 있어요. 그래서 외벽의 균열, 크랙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문제가 이제 경합되어 있는 경우인데 문제는 우리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 피해를 윗집의 창호 코킹에서 물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아니면 외벽 균열을 통해서 물이 얼만큼 들어왔는지를 면밀하게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집의 이 피해를 주된 피해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업무를 하고 감정을 하다 보면은 뭐 감정인들 중에서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피해 비율을 좀 쪼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이제 감정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런 의견을 주면은 그렇게 이제 하면 되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통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인은 둘 다 있긴 한데 그 원인이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지 서로가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제 공동화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피해가 있는 것은 맞는데 가해자가 얼만큼 우리한테 고통을 주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가해자들이 함께 책임을 좀 부담해라. 그래서 이렇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쓰는 거예요. 이때 공동하여라는 표현은 이때 쓰는 겁니다. 케이스 2번이 아니고 케이스 4 이런 부분에서 누수 원인이 불분명하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책임이 좀 경합되는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공동화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아직 조금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청구 취지 작성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전 배상을 지급하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누수방지공사 이행 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간접강제 청구 이런 것들 넣는 것들이 있거든요. 약간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